갖춘 거는 많은 선수예요. 다만 그것을 잘 활용할 만한 축구적 지능이나 센스가 좀 부족할 뿐이지. 안녕하세요. 미운맨의 새끼 애슐룡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프리시즌 경기와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리시즌 경기 웨스트햄과 맞대결을 펼쳤고요. 2대1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경기였던 리즈 유나이티드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수준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만나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것들과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경기 스탯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점유율은 43%, 57%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열세였고요. 패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48개 중에 372개를 연결해서 약 83% 정도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그에 비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595개의 패스 중에 516개의 패스를 연결시켜서 86.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이나 패스 기록으로 봤을 땐 웨스트햄이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맨유가 좀 밀리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해서 기록을 좀 살펴봤더니 공격적인 지표들이 맨유가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전진 패스가 맨유가 224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237개인데 패스 횟수에 비해서 전진 패스 비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슈팅 숫자에서도 맨유가 우세를 점했습니다. 총 15개의 슈팅 중에 5개를 유효슛으로 연결시켰고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9개의 슈팅 중에 3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찬스 메이킹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9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8개를 기록했고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를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1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18개를 갖고 갔는데요. 그래서 저도 경기 내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밀린다는 듯한 느낌보다는 약간 근소하게 앞선다 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스코어로도 승리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방 압박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거 같이 보였습니다. 압박하는 선수들의 간격이라든지 압박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균일해졌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전방 압박도 결국에는 한 사람만 죽어라고 뛰면은 같은 팀원들이 그 전방 압박 속도를 못 따라와주면 상대방에 가는 공간이 남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압박해버리면 그 남는 공간으로 패스를 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 팀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속도로 압박을 걸어줘야만 상대방이 패스를 줄 틈이 없어져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체계적인 압박, 시스템이 있는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위권 경쟁을 하는 팀들처럼 압박의 강도가 더 세졌고 체계화됐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번째 골이 사실 그 압박 장면으로 나왔죠. 상대방 골키퍼의 킥 미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킥 미스를 만들어내기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강한 압박을 걸었고 킥 미스를 바로 빼앗아서 그것도 침착하게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 골이 결국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아모림 체제에서 전방 3톱과 윙백까지 약 5명의 선수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거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좀 보인다는 점,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 이제 선수 한 명을 또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사우디와의 링크가 강하게 떴었지만 결국에는 잔류를 선택했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 시즌에도 주장으로 남아줌으로써 굉장히 건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경기를 통해서도 증명을 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두 골 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관여를 했고요. 여전히 체력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기동력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띄게 떨어진 부분은 없었다. 거의 지난 시즌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이 조금씩 안정화가 되는 것 같고 주전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나왔던 3백이 조금 더 주전주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요로, 더리우트, 헤븐 선수가 이렇게 3백을 이뤘는데요. 확실히 아모린 감독도 왼쪽 라인업에 왼발잡이를 세우는 거를 선호하는 감독으로 보입니다. 그 왼쪽 스토퍼 라인에 왼발잡이인 루크쇼 선수를 쓰기도 했지만 유망주인 헤븐 선수를 꾸준히 기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에이든 헤븐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성인 레벨의 안정감을 갖춘 것 같아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도 곧 부상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프리시즌에는 경기를 출전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만 재활은 마무리된 상태고 미국 투어에도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까지 오면 사실상 왼쪽 스토퍼 라인에 더블 스쿼드가 아니라 트리플 스쿼드죠. 리산마, 헤븐, 그리고 루크쇼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든든함이 좀 있어요. 지난 시즌부터 내내 왼쪽 자리엔 왼발잡이 스토퍼가 필요하다 해서 여러 선수들을 영입 물망에도 올렸는데요. 내부적인 유망주로서 수혈을 했고 루크 선수도 부상 복귀를 해줌으로써 좀 든든한 마음으로 다음 시즌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일룬 선수에 대해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이번 경기가 조금 더 나았는데요. 저는 호일룬 선수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피지컬적으로 좋다. 그리고 빠르다. 슈팅이 좋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갖춘 거는 많은 선수예요. 다만 그것을 잘 활용할 만한 축구적 지능이나 센스가 좀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에서 공을 끊어서 곧바로 최전방으로 직선적인 패스, 스루 패스를 넣었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호일룬 선수가 상대방 수비수보다 더 뒤에서 달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잡아서 슈팅까지 연결을 했죠. 그래서 여기선 장단점이 둘 다 보여요. 호일룬 선수가 확실히 위협적인 선수다. 가진 피지컬이나 스피드나 슈팅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단점이 바로 나와요. 바로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호일룬 선수가 확실히 골 결정력이라든가 연계 플레이라든가 피지컬 외적인 축구 선수가 갖춰야 될 것들이 확실히 좀 부족해요. 그래도 한 가지 다음 시즌에 호일룬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일말의 기대는 하는 건 아모린 감독 직접 얘기를 했죠. 푸냐 선수 같이 이 선에서 볼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선수가 생기면 호일룬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선에서 누군가가 드리블이나 공소유를 통해서 상대방 수비수들을 끌어당겨주면 자연스럽게 최전방 스트라이커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 뒷공간을 호일룬 선수가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줄 거고, 이 선에 공격선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침투하는 호일룬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혹은 호일룬 선수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자신이 더 슈팅을 때리기 좋은 위치로 가서 슈팅을 직접 노린다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쿠냐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은베모 선수까지 왔잖아요. 이 두 선수가 이 선에서 해결 능력도 좋고 드리블이나 골 운반 그리고 패싱 플레이까지 다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호일룬 선수가 이 두 선수와 만났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일룬 선수가 맨유란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호일룬보다 더 좋은 공격수는 영입을 해야 돼서 뒷부분에 영입설 얘기할 때 한 번 더 공격수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골키퍼에 대한 언급인데요. 바로 바인드르 선수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난 첫 경기 때 토미튼 선수가 미친 듯한 선방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저는 바인드르 선수가 어쩌면 토미튼 선수보다 기량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도 저는 여지없이 보여준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맨유가 실점을 했던 장면인데요. 보엔 선수에게 속공을 통해서 공이 연결이 됐고요.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공격수에게 더 유리한 상황임에는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헤븐 선수가 저는 꽤 영리한 수비를 해줬다고 보거든요. 보엔 선수가 주발은 왼발인 선수입니다. 왼발로 접어서 때리는 각도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헤븐 선수가 정확히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보엔 선수가 자기의 약발인 오른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헤븐 선수가 몰았고, 그쪽으로 보엔 선수가 몰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결국은 헤븐 선수가 한쪽 각도로만 몰아줬고, 그건 곧 골키퍼에게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내가 얘의 약발 쪽으로 몰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 각도를 지키면 돼 라고 골키퍼에게 수비수가 무언의 지침을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인드르 선수의 위치가 좀 애매했어요. 더 전방으로 나와서 슈팅 각도를 더 막아준 것도 아니고, 후방에서 슈팅을 더 기다리면서 선방을 할 수 있는 선방 자세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 위치가 되게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보엔 선수가 슈팅을 때렸는데 엄청 임팩트 있게 세게 맞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슈팅을 바인드르 선수가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실점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슛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감히 추측컨대 토미튼이라면 막았을 것 같아요. 왠지. 바인드르 키퍼에 대해서 이 멘트도 결국엔 뒤에 골키퍼 영입설에서 한 번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다 이어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또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푸냐 은뱀으로 이선은 강화를 끝냈고요. 그리고 방출 자원 중에서 레시포드 선수도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을 했습니다. 약 3천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있고 완전 이적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까지 발생하는 임대 이적이고요. 또 전 이 점이 마음에 드는데 주급을 100% 바르셀로나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선수단 연봉 총액 운영에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맨유가 지금 영입설이 끊임없이 뉴스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9번 공격수 그리고 골키퍼 중앙 미드필더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번은 수도 없는 공격수들이 연결이 되어 왔는데 지금 가장 많이 연결이 되는 두 선수는 라이프치히의 세슈코 선수와 아스톤빌라 와킨스 선수입니다. 세슈코 선수는 03년생 22살 아직 어린 자원이고요.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요구하는 이적료는 약 7천만 파운드 혹은 8천만 유로 수준의 총액으로 알고 있고 지난 두 시즌간 라이프치히에서 시즌당 약 20골 정도 남짓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라이프치히가 요구하는 몸값이 맨유가 생각하기에 세슈코가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 비싼 몸값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몸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6천만 유로 혹은 5천만 파운드 정도가 적정 몸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맨유가 협상을 통해서 조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저는 옵션 싸움일 것 같거든요. 라이프치히가 원하는 몸값은 총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7천만 파운드 혹은 8천만 유로가 총액이라면 맨유가 6천만 파운드 혹은 5,500만 파운드 정도의 옵션을 걸어서 세슈코를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맨유에겐 좀 불리한 게 뉴캐슬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예요. 뉴캐슬이 지금 이삭 선수가 리버풀과 끊임없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리버풀 니네 올 시즌 미쳤어? 왜 이렇게 영입을 많이 하고 잘하는 거야? 부럽게. 아무튼 리버풀이 이삭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그 이삭 선수의 대체자로 세슈코 선수를 물망에 올렸다고 하고 뉴캐슬은 아시다시피 중동의 구단주가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라이프치히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맨유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몇몇 기사에 따르면 세슈코 선수가 맨유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끝까지 맨유의 협상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어서 와킨스 선수가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와킨스 선수는 95년생이고 나이로는 29살 스트라이커의 전성기 나이기도 하지만 정상급에서 5년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한 3년 정도는 잘 쓸 수 있지만 마지막 계약 후반기에 조금 돈이 아까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와킨스 선수의 몸값으로 책정됐다고 하는 게 6천만 파운드입니다. 근데 6천만 파운드 비싸요. 일단 와킨스 선수가 물론 기량이 좋은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록을 봤었는데요. 최근 5년간 총 109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75개의 골, 34개의 어시스트. 스트라이커 자원임에도 골과 어시스트까지 다 다재다능하게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라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매물입니다만 6천만 파운드는 이것도 역시 저는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해서 래시포드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을 때 와킨스 선수가 사실 주전에서 밀렸어요. 부상 여파라고는 하지만 래시포드 선수 때문에 주전에서 밀린 선수를 래시포드를 떠나보내고 맨유를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양새가 좋진 않고 와킨스 선수가 온다면 한 4천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 사이 정도의 몸값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번 공격수에 조금 재밌는 기사가 떠서 이거는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멜로 기자가 나름 공신력이 있는 기자거든요. 제가 알기론 해리 케인 선수가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건너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보도가 있어요. 해리 케인 선수가 지금 앨런 시어러 선수가 갖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경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잉글랜드 무대에서 한두 시즌 정도 더 뛰면 그 기록 넘어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 무대로 돌아올 거라는 예측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건너갈 때부터 있었어요. 또 하나 배경이 있는데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때 해가 지날수록 바이아웃이 낮아지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되면 6,500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 조항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리 케인 선수를 영입하는 거는 상징성도 있고 맨유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첩성이나 스피드로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지능적인 플레이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롱런 할 것 같거든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에 오더라도 나이가 더 많이 먹었더라도 EPL에서 충분히 리그에서 20골 이상 넣어주는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물론 다음 시즌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골키퍼 포지션입니다. 오나나 선수가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해서
세컨 키퍼였던 바인드르 선수가 경기에 나서고 있으나 앞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1순위 골키퍼로 거듭나기에는 기량적으로 좀 미달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골키퍼 포지션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미튼 선수가 3순위 골키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전급 골키퍼를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나나를 대체할 골키퍼가 필요할 것 같지만 영입에 앞서서 내부 교통정리부터 해야 된다. 내부 교통정리라는 게 오나나나 바인드르는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장 베스트는 오나나 선수를 판매하는 건데 오나나 선수가 뭐 사우디랑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를 판매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 그 몸값을 더해서 새로운 1순위 골키퍼를 영입해서 지금처럼 2순위 바인드를 3순위 토미튼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고요. 근데 지금 오나나 선수가 맨유의 잔류 의지가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인드르 선수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꼬이거든요. 바인드르 선수가 떠남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1순위 골키퍼 영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오나나와 불가피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2순위로 밀리는 골키퍼가 분명히 불만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꼬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맨유와 연결된 골키퍼들 간략히 언급을 하면 엔트워프의 라멘스 선수가 있고요. 다들 아시는 월드컵 위너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있습니다. 라멘스 선수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FM에서 간혹 봤던 이름이고 어느 정도 유망성이 있는 골키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아서 라멘스 선수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는 누가 뭐래도 리그의 탑급 골키퍼고 월드컵 위너기도 하고 맨유의 1순위 골키퍼로 손색이 없는 골키퍼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스톤빌라도 1순위 골키퍼를 그냥 넉넉히 뺏기진 않겠죠. 제가 봐도 그렇게 이적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한 명의 골키퍼가 연결이 되는데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돈나룸마 골키퍼입니다. 지금 돈나룸마 골키퍼가 바이에른 뮌헨의 무시알라 선수에게 조금 무리한 태클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혔죠. 자기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아무래도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고 내가 뭔가 사고를 쳤어. 근데 그 유니폼을 입고 다른 경기를 뛸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트라우마가 남을 경우에 보통 이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맨유가 좀 공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골키퍼가 연결이 되고 있지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부 교통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영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저는 사실 골키퍼보단 중앙 미드필더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가 아모림의 3-4-3 혹은 3-4-1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 포지션에서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중앙 미드필더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옅은 중앙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결국엔 활동량이 많은 피지컬적으로 좀 단단한 3선 미드필더, 박투박 미드필더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가레테 선수가 있고 마이누 선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3선에 최적화된 자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마이누 선수 조금 커졌던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캡처를 해놨거든요. 약간 좀 두꺼워졌어요. 어깨도 좀 넓어지고 제가 보기엔 피지컬적으로 보강을 한 것 같고 내심 아모림이 야 너 이제 3선 뛸 거야 피지컬적으로 준비해 이런 뭔가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계속 그러잖아요. 마이누 선수는 3선에서 결국에는 자기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콜리어 선수가 임대로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 한 자리가 비고요. 이 자리를 3선 미드필더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링크가 너무 수두룩해요. 제가 한번 제 채널에서도 다뤘던 에데르송 선수가 있고요. 스포르팅의 히을만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렌시아 하비게라 선수도 링크가 좀 있었고 그 외에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덤 워튼 선수 현재 갈라타사라이에서 뛰고 있는 가브리엘 사라 선수,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 유벤투스의 더글라스 루이스까지 중앙 미드필더와의 링크가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저는 그래도 조금 우선순위로 영입을 해야 된다면 또 약간 왼발잡이 에덤 워튼 선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에덤 워튼 선수가 20대 초반에 유망주이면서도 어느 정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경기 경험도 있고 영국 국가대표로도 차출이 되는 선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에덤 워튼 선수가 가장 베스트 자원이지 않을까? 게다가 왼발잡이거든요. 그리고 3선이고요. 그 외에 제가 다뤘던 에데르송 선수도 너무 좋은 선수죠. 그리고 히율만 선수도 스포르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린 감독과의 궁합도 기대가 되고요. 근데 또 뜬금포로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 선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공신력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는 제가 산초 선수의 딜을 얘기하면서 수합 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 아스톤 빌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지만 사실 유벤투스에서는 비주전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한 시즌 내내 근육 부상을 달고 살았다는 게 조금 불안 요소긴 합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는 산초와의 스왑딜 아니면 굳이 돈을 써서 영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방출 자원들 간략히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레시포드 선수 바르셀로나 떠났고요. 남은 안토니,
산초, 가르나초, 말라시아 선수가 있는데 안토니 본인은 유럽 잔류를 좀 희망하는 것 같고 베티스와 가장 링크가 연결이 되고 있고 결국엔 베티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근데 베티스에게는 좀 적당한 몸값을 받아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초 선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몸값이 2천만 유로 전후로 맨유가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 약간 박앤세일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계속 링크가 떴던 유벤투스와는 협상이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단 간의 몸값은 협상이 됐으나 산초의 죽음 문제가 왠지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현재 다시 도르트문트와의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산초를 다시 좀 완전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사가면 거의 1,000억 벌지 않았나? 1,000억 정도는 도르트문트가 이득인 상황. 산초 주급이 높더라도 도르트문트가 기꺼이 산초를 사갈 수 있지 않을까? 전 도르트문트로 파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르나초 선수는 4천만 파운드 이상의 몸값이 책정돼 있고 현재 유력하게 연결된 구단이 첼시와 나폴리입니다. 말라시아 선수도 사우디 특정 구단에게 구체적인 오퍼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 구단이 어딘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적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근데 또 몰라요. 말라시아 선수가 PSV 임대 갔을 때도 사실 저도 파악 못했거든요. 스르륵 갔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가 있더라고요, 임대를. 그래서 어쩌면 말라시아 또 소리 소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늘 웨스트햄과의 프리시즌부터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적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시즌에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뷰잉 파티라고 하는 이벤트를 좀 기획해볼까 합니다. 아직 너무 시기 이른 공지지만 미리 좀 엄프를 해두고 시즌 한창의 시기에 중요 경기가 있을 때 뷰잉 파티를 잘 기획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